토론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영화와 비디오물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토론회 개최를 함께 해주신 오늘 자리에 너무 바쁘셔서 안 나오셨는데요. 김윤덕 민주당 우리 간사님,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박규영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우리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김승수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 의장을 오래 끌어오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성일종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황승음 교수님, 노철환 교수님과 좌장의 홍승기 교수님, 토론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은주 정책실장님, 이은 대표님, 최종화 대표님, 고영재 대표님, 오기환 감독님, 김진선 협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그게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라고 부르는 그 영화도 그 단어도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드니 셀던 소설에 영원한 것은 없다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는 영화라고 부르는데 제가 알기는 미국 CBS 텔레비전 영화 2부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잣대로 보면 아마 이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의 정의를 영화 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OTT 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 영화 개념 정의를 한 그 영비법은 200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변화된 환경에 법적 제도적으로 이 변화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같은 OTT 방식이나 플랫폼 방식이 아니어도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또 영화의 개념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오늘 토론회가 그런 차원에서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화와 비디오물의 명칭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여기에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께서 해외 주요 사례도 살펴주시고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화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입법적으로는 뒷받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또 수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멀리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제 위주로 이렇게 봤던 비디오물 산업이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싹 거의 이제 그 지금의 OTT만큼 사이즈가 컸었는데 이놈이 다 죽어버리고 물론 영화는 계속 커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OTT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는데 이제 이 새로운 현상이 영화로 포섭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죽어서 그죠? 조문이 거의 작동도 하지 않고 원래 그걸 통해서 만들었던 체계도 아닌 비디오물 산업으로 포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좀 맞지 않는 옷을 이제 그 비디오물 지금 새로운 산업에다 옷을 입혀야 되는 현상,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놈도 또 진흥도 하고 잘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잘 발전하는 조항은 다 영화 쪽에 있고, 근데 지금 이놈이 비디오물로 들어오는데 비디오물은 다 규제하는 것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운 현상이 있으면서 영상 산업이 이제 발전을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과 이제 법제가 이제 괴리가 되는 이 현상이 발달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영상 산업의 발전을 또 2006년에 우리 콘텐츠 법제가 했듯이 다시 또 이제 끄집어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이제 전면 개정안을 이제 제안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그 뭐 제가 이제 법 개정의 필요성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그죠 2002년 9월에 이제 국회에서 영비법의 개정안을 통과했는데 이게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OTT 산업을 진흥을 시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장 걸리는 게 이 사전 등급 분류 제도입니다. 이게 비디오물처럼 이게 비디오물이니까 사전 등급 분류를 계속 받아야 돼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도 똑같았습니다. 게임도 이제 온라인 게임물이 막 나오니까 기존의 게임을 관리위원회 체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체 등급 분류제를 도입해가지고 사업자들이 등급 분류하면서 지금 이제 이 게임 산업이 특히 온라인 게임, 특히 이 모바일을 통한 모바일 게임의 발전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변화를 주자고 해서 작년 9월에 영비법이 개정돼서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이제 사업자들이 선정돼서 이제 시행령까지 이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변화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OTT가 이제 비디오물로서 영비법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규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거보다 조금 높은 차원에서 이 비디오물과 이 영화의 이원론적 체계를 좀 해소를 해줘야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도적 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문제가 제기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OTT 자율등급 분류 제도가 이제 영상 산업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는 이제 이 OTT라는 하나의 산업 성장 현상이 영비법으로 규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입법 논의를 했었어요. 뭐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하고 다 했는데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었고 요 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가장 이제 사업자들에게 실적인 도움을 준 게 이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체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영비법이 이 OTT 현상의 이제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OTT에게 영비법이 옷을 입혀준 거는 낡은 옷을 입혀준 거죠. 비디오물이라는 이 낡은 옷을 입혀줘서 이 영화라는 어떤 좋은 옷이 있는데 그놈만 못 입혀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 조항을 손대서 포섭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는요 OTT가 비디오물인데 우리가 비디오물 하면 다 뭘 떠올립니까? 비디오 테이프 떠올려요. 사실 다 집에 있는 우리 이제 앞에서 의원님도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 아무도 안 본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 그 옷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이 현상을 포섭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OTT 자체 등급 제도의 이제 도입이 가져오는 의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 이게 이제 2006년에 이제 이게 등장한 거고 이 등장했던 것이 이제 이유는 아마 당시에도 아마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입법 자료를 훑어보면 뭐 당연히 그때도 이게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법 체계가 워낙 다르다 보고 또 당시에는 비디오물을 영화로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또 비디오물이 따로 관리돼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이원 체계가 현실에서 무너진 거죠. 이제 법에는 남아 있는데 현실은 더 이상 비디오물이라는 게 이제 뭐 거의 의미가 없는 데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좀 이원 체계를 통합해서 이제 제대로 된 법을 올해 2006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좀 해보자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좀 하는데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영비법을 만들 때요. 이제 당시에 영화진흥법에 영화라는 정의가 있었고. 이제 음비계법이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도 이제 비디오물 정의가 있었는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한 법에다 가져와 보니까 현재로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상 뭐 똑같은 영상물 내용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 들어오면서 조금 조정을 해요. 어떻게 조정하냐면 유통 방식 중심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영화진흥법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영비법으로 오면서 영화는 영화 상영관 등에서 상영할 목적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딱 잡아주고 음비계법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비디오물을 가져오면서 이제 영비법에다가 비디오물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이런 기계 이런 전자직 장치나 이런 통신 장치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 유통 방식을 서로 하나 띄워줘요. 그러면서 둘을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신의 한 수였는지 그 비디오물 그 다 죽어갔던 비디오물에 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통신을 통해서 영상물이 나가면 이놈이 비디오물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OTT라는 현상이 일로 들어오게 돼요. 사실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이제 통합정의가 나오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하는 등급분류와 지금은 이제 매체로 규정돼 있죠. 이제 영화, 비디오물, 이제 온라인 비디오물 이 세 개로 돼 있는 등급분류 체제를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하는 것과 사업자가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해서 나누는 걸로 이제 조문을 좀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기계를 조문으로 이제 개편하는 작업이 일어나서 등급분류 체계가 세 개에서 이제 두 개만 규정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조항들이 다 건드려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영화업자라는 개념이 있고 비디오물 제작업과 비디오물 배급업자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영화업자로 이제 통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이제 시군구에다가 이제 신고하는 거라서 아마 실무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영화 상영업자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동하지 않도록 사실 법엔 돼 있고요. 법엔 뭐가 실제적인 개념이냐면 영화 상영관 경영자라는 개념이 핵심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요게 우리 이제 영화 상영관을 관리하는 이제 개념인데 요거는 현재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행 어떤 영화 상영관 경영자 등록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요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요거는 영화 시청 제공업자라는 형태가 이제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법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법 이름이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에 진행하는 법률에서 영화에 진행하는 법률이죠. 사실은 좀 줄여서 영화진흥법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영화진흥법 이름이 있었어요. 이제 있어가지고 좀 구분하자는 의미에서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영화에 진행하는 법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고요. 이제 규조 체제는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의무는 이제 그대로 부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자인 영화 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이제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 그다음에 이제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가입 의무, 그다음에 영화 상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 상영 의무 네 가지 의무인데 영화 상영 신고 의무는 이제 우리가 통전만 가입을 하면 이제 의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 개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에 대한 의무는 영화 시청 제공업자로 바뀌면서 준수사항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등급분류 조항의 이제 통합을 제외하고는 일단 규제 체계는 일단 이제 좀 건드리지 말고 가자. 다만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는 영화 시청 제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자. 이런 정도의 이제 제안입니다. 이런 어떤 그 통합 전면 개정의 의의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행 그 정의를 좀 우리가 와 벗어나지 않는 범주를 동일하게 하는 통합 정의를 가져와서 조금 다른 제도와의 어떤 갈등을 좀 최소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리는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상 거의 붕괴됐다고 할 수 있는 비디오 산업을 이제 영화 산업으로 흡수시키는 것이고 또 이론적인 어떤 이제 정의를 도입함으로 해서 현실과의 이 괴리 현상을 이제 좀 해소해서 법의 실효성을 좀 높이자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특히 OTT 산업의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이제 영화로 자리매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산업적인 변화는 우리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통념이 확장되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어떤 새로운 영화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중 구조들이 이제 해소됨으로 인해서 좀 법이 보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여가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1931년에 만들어진 기관이고 1946년에 센세에서 국립영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에 동영상센터라는 이름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마주아님의 프로입니다. 움직이는 영상, 즉 동영상이라는 이름이 함께 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실 때 시네마라는 이름이 나오게 될 텐데요. 각국의 법에서 시네마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는 것은 실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1895년에 류미에르 형제가 대중에게 최초로
이렇게 돈 받고 영화를 상영하는 그 장치의 이름이었었거든요. 프랑스의 영화법은 영화 산업법전으로 시작을 해서 2009년 CNC의 이름이 바뀔 때 영화법도 이름을 바꿔서 영화 동영상 법전으로 바꿨습니다. 그곳에는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되는 1시간 이상 작품을 우리가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짧은 상영시간 영화 작품이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이 되겠죠. 과거에는 롱메트라주, 꾸르메트라주에서 미터라는 말을 써서 필름이 이 정의의 기준이 되었었는데요. 2009년에 법 체계를 바꾸면서 상영시간 영화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의 의의를 작게 찾아본다라고 하면 디지털 시대의 CNC가 게임이나 멀티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끌어안으면서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반영을 할 때 필름에 한정 짓지 말자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여전히 영화 상영관 영사라는 개념은 우리의 법과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프랑스는 그러면 장단편 구분만 하느냐라고 하면 실은 프랑스가 영화하고 영상 관련해서 지원 체제 또는 규제 체제가 가장 잘 짜여져 있는 나라라고 보통 평가받는데요. 이 규제와 지원 체제 하에서 이 영화를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의들이나 아니면 규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 영화는 제작 승인을 받아야만 영화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를 수입하거나 하는 다양한 모든 영화들은 상영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영화로 인정받습니다. 왜 그러면 영화로 인정받느냐? 여기에 잠깐 써놓은 것처럼 지원 체계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는 흥행에 비례하는 자동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공모전을 통해서 특정 영화를 선택하는 선택 지원이라는 이원 체계로 이 지원 체제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상영 비자 면제는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사회나 영화제, 특별전이나 회고전 같은 경우 단기간 한정된 곳에서 또는 한정된 상영회차로 상영하는 경우는 상영 비자 발급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콘서트 실황을 중계한다거나 뮤지컬을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하는 경우도 상영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프랑스는 영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TV에서 방영되는 형태에서 영화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TV용 영화나 다큐멘터리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라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규정의 3조, 이어지는 방금 전 것이 2조였고요. 3조를 보면 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은 상영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좀 전에 영화 동영상 법전에서 한 이야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 표현이 빠져 있는데요. 바로 영화 상영관 영사라는 표현이 이 규정에는 없습니다. 즉 영화 상영관 영사가 아니더라도 1시간을 초과하는 작품, 동영상 작품이라면 TV에서는 영화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 따르면 영화란 어떤 수단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어떤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 측면에서 영국에서는 영화를 모든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이라고 정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영화를 연방 출판 영화 및 컴퓨터 게임 등급 분류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는 모든 시각 이미지의 기록 형태를 포함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으로 컴퓨터 게임과 광고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제상에서 영화란 영화관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 비디오 게임, 그리고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포함한 띠리리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형태의 녹화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디오 녹화물, 게임을 포함한 모든 시각 동영상물이 영화에 포함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싱가포르 영화법에서는 영화관 영화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화관 영화에는 비디오 게임이나 비디오 녹화물을 제외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특이점이라면 영화관에 대중을 위해서 유료로 상영하는 것을 꼭 영화관 영화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는 조금 유연한 정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으로 캐나다, 독일, 베트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연방 영화법에 따르면 영화는 활동 사진, 스틸 사진, 사진 디스플레이, 필름 스트립 및 주로 사진이나 사진 재현으로 구성된 기타 시각적 재현 형식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영화는 심지어 멈춰 있는 사진 그리고 필름을 포함한 모든 동영상의 시각적인 재현 방식을 영화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이 영국의 중심으로 한 그 미국 영어 문화권과 이 프랑스 문화권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이 프랑스 문화권에 해당하는 퀘벡주에는 별도의 영화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있는 영화법을 따르면 영화 활동에는 비디오물이 오히려 포함이 되고요. 매체 성격과 상관없이 영화를 복제하는 모든 것을 영화의 프린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영화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정의되고 있는 거죠. 결론 삼아서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법제의 영화 정의에 관련된 시사점을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각 나라가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그 맥락을 통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영화를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살펴보신 바처럼 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곳에서도 영화의 범위를 재정의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처럼 등급 분류와 연결시켜서 영화를 정의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컨텐츠 중심으로 영화와 영상물을 통합해서 또 지능 법제하고 연결해서 이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영화법을 그 영화의 정의를 고쳐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영화의 정의를 통합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요. FTA의 유보 사항인 방송물이 아닌 영화를 중심으로 만약에 재정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법률 고치고 나중에 미국에게 토해내야 되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는 것도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뭔가 논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각 5분씩 일단 드리고요. 끝나고 시간이 되면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같이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정책실장님. OTT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대두가 되면서요. 2020년도에 OTT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비법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해서요. OTT 서비스를 법제화했죠. 그리고 또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법제도가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점이 생겼을 때를 보완할 수 있게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온라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의 세부 항목들이 잘 돼가지고 왜냐하면 등급 분류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법이 개정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관련 법들에서 지능조항이나 주요 개정된 사항들을 살펴보니까요. 전부 다 OTT에 관한 법률이 없는 영상 관련 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120대 국정 과제 중에서 미디어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각 부처에서 다 OTT에 관한 법률을 따로따로 조항들을 개정해 놓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혼선하고 갈등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미디어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들은 방향성을 미리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영비법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영화 발전 기금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그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영화 발전 기금은 올 11월이 지나면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화 발전 기금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극장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부가금을 면제를 했습니다. 2028년도까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영화 발전 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불보듯이 뻔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 많은 영화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요. 또 영진이의 존재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온 위기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영화 환경도 변했고 또 OTT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상영관의 부가금만 가지고는 영화 발전 기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 발전 기금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금 말고도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만약에 발전 기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별도의 국고, 일반 예산이겠죠. 국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둬서 이 영화에 많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영화 발전 기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번에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한국 영화가 2000년대 초반처럼 급성장하는 시기면은 부가금 가지고도 영화 발전 기금을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시급하다라고 보고요. 또 국회에서 나온 발의안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국회에서도 영화 발전 기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이거에 대한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화계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비법 개정이 저는 영화 산업을 재편하고 또 산업의 안정화를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이 제목부터 산업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발제하신 영화와 비디오라고 하는 유통 방식 중심의 정의에서 콘텐츠 중심의 정의로 전환하려 하자는 그 발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에 대한 통합 정의 방안 그리고 법률 명칭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명칭을 잡으면서 두 번째로는 그 등급 심의 문제 또한 개선하시겠다고 발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또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전면 개정이라고 해서 아주 한 번에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 힘들겠고 또 적어도 이번에 제목과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만큼 어떤 발전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지금 영화법이 가지고 있는 방금 우리 김은주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법 안에 이 진흥을 하겠다는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이번에 다루시면서 함께 이번 정기국회 때 재원 마련해 가는 것까지 좀 국회에서 다뤄주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OTT 자율등급 분류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지난해 뭐 정신 없을 때 그 자율등급 그 OTT 쪽이 이제 심의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영상물 등급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느낄 때는 어디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어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하는 영화 등급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이번 이 법 개정에서 좀 잡아주시리라고 믿는데 현재 나온 것만으로는 그러한 혼란이 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편의적으로 등급위에서 하는 심의와 자체 심의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거는 체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 갖고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를 해도 되는지, 누구는 의무적으로 등급 심의를 받아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지 아시겠지만은 이 등급 심의라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강압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표현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발해 갖고 점점 이렇게 좀 표현의 자유가 생기면서 굉장히 완화된 등급 심의를 저희들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OTT가 자체 등급받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일찍 발전한 서구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자율 등급을 해왔는데 우리는 아직 자율 등급이라는 걸 못 해봤다가 글로벌 자본인 그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막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자율 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갖는 모순을 이번 법 개정에서 잡아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 등급 심의라는 거는 이제 권위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오로지 효율성과 그 다음에는 사회 문화적인 형평성 문제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발제하신 우리 황승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비법이 크게 규제 체계와 지능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지능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의 규제 체계가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체계 같은 경우 이제 콘텐츠에 부과되는 등급 분류,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등급 분류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영상물 유통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안의 개정안을 보면 이 두 가지 규제 의무가 기존의 영화 산업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새롭게 통합되는 영화 산업, OTT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등급 분류는 이미 자체 등급 분류가 시행이 됐고요. 통합 전산망 가입이나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입장권 부과급 수납 의무 등은 이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현재로서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개정안이 OTT 등을 영화로 포섭해서 편입해서 향후 이러한 의무 사항을 부과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일 수 있죠. 아마도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 의무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타 법률 또는 부처와 제도적 차원의 갈등을 감수하고 부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도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이 의무 부과가 별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이 의무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만 부담해야 돼?라고 하는 논리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딘가 좀 서두르는 것 같은 이 원포인트적인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원포인트적인 영비법 개정이 영화의 정의에 대한 영비법 개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는 포석으로 적정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게 이러다가 영비법 안에서만 통용되는 통합에 불과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기존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반발하게 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현재 통합안 이외에 개정안으로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짧게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지금 산업화되어 가고 있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영화 산업을 정말 이대로 자유경쟁의 시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홀드백 문제, 극장 상영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명 영화들에 대한 스크린 독점의 문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 스튜디오들의 직접적인 제작 그리고 제작사들을 사들이는 어떤 자본 만능주의 허리우드 영화와 같은 허리우드 영화 산업과 같은 영화 산업으로 한국 영화 산업들은 좀 변해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런 산업적 행태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진짜 불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행 방송법의 경우를 보면 방송국 등 거대 자본인 플랫폼으로부터 외주 제작사, 독립영화 제작사라고 하죠. 외주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현행 법령에서 두고 있거든요. 일정 비율 이상의 편성의 보장이라든가 간접 광고의 허용,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 사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독립 제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직접 법령에 담아두고 있는데 영화 산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정말 이런 자유시장 경제의 영역 안에서만 경쟁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혹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최근에도 좀 문제가 됐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산업의
거리이기도 했던 건데 지금 통합전산망의 집계에 있어갖고 인원수 집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인원수 집계는 사실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전혀 없다라고 영화 산업 관계자 전부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게 마케팅에는 좀 많은 효과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만 인원수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뭐 얼마 전에 수사까지 들어가게 됐던 그러한 문제 역시도 트집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인원수 집계를 폐지하고 매출액 집계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출액 집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인원수 집계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적 집계인 인원수 집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 모든 언론의 기사가 500만이 됐다, 1000만이 됐다, 한국 영화 1000만 시대 언제 올 거냐에 대한 집중만 있는 거지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거든요. 이게 영화가 산업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접근하면서 왜 몇 명에 그렇게 집중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객단가가 이상하다 어쩌다 이런 갈등만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산업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인원수 집계가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현행 영비법 제39조에서 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에서 입장객 수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객 수에 대한 집계를 내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산업에서 아무리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라고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저쪽 숨겨진 페이지에 저기 뒷페이지에 인원수 집계가 따로 우리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꺼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비법 개정안이 정의 하나만을 가지고 빠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이런 좀 세세한 것들 역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여러 개정안을 전면에 가까운 어떤 이러한 걸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하나의 콘텐츠 내지는 콘텐츠 산업의 총괄 책임자인 국가가 플랫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예요. 플랫폼은 플랫폼입니다. 국가가 특정 플랫폼만을 활성화시키겠다, 특정 플랫폼만을 뭐 하겠다라고 미시 거시적인 정책을 세운 순간부터 죄송하지만 플랫폼은 그 미세한 망들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플랫폼이 들어옴으로써 미치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콘텐츠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이 이바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금이 초과 수익금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최근 4, 5년 동안 제가 많이 가장 들었던 뉴스는 특정 플랫폼 활성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가온 게 두 가지를 놓쳤죠. 예, 한국은 조서 해피처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작권료, 정당한 저작권료에 대한 것들도 회피처예요. 왜? 거기는 TVOD라는 걸 안 하잖아요. 단매로 사들인 거죠. 플랫 방식으로. 그러면서 사인과 사인 간의 거리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아무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촉받지 않아요. 조세도 회피하고 대한민국의 창작자들한테 정당한 권리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남기지 않죠. 이 환경에서 지금 영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영비법 논쟁이 내일 1년, 2년 당장 영화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금 영비법 이대로 둬도 사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첫 번째, 유통방식 중심으로 비디오물 규정했던 거 구시대적 발상이었고 갑자기 그렇게 일으킨 거에 대해서 원일치 시켜야죠. 프랑스처럼 콘텐츠의 양식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거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표준계약서에 투자도 하고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넷플릭스가 거기에 당사자이십니까? 영비법에는 표준계약서 쓰게 돼 있죠. 넷플릭스는 들어와서 표준계약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부터 궁금해요. 영향이 있나?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책임을 지고 있는 필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들이었는데 아까 이은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영비법 개정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의 아카이브 필름과 전 세계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네마테크는 자체 등급분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끽해봐야 1년 360 영화도 못 틀고 여러 쇼케이스 방식으로 영화를 뜨는 독립영화들 굳이 그렇게 등급분류도 받아야 되고 굳이 그렇게 영화진흥위원회에 등급분류 면제 추천 받아야 됩니까? 그냥 7번, 8번 트는 정도 영화라면 그냥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는 현실을 반영을 못 하십니까? 이게 왜 먼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좀 모순과 딜레마의 방향이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 한마디를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말 구시대적인 영비법은 뭐냐면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고 모든 영발기금의 모든 백화점 사업을 나열시켜서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이 마치 국가의 책임을 얻고 영화인들과 영화진흥위원회만 있다는 것을 못 받는 영비법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영발기금 부족하니까 난리치니 아까도 멤버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발기금이 문제다. 영발기금이 문제입니까? 국가가 한국 영화 산업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점검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게 문화기본법 아닙니까? 왜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나 국회에서 한국 영화가 적어도 발전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적어도 영화 콘텐츠와 영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거시적으로 밝히고 그것 때문에 재원 중에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고 그 재원의 일부는 영발기금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자꾸 영화인들한테 전가시키고 모든 책임은 그렇게 한 밑바탕으로는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영발기금에서 쓰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국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더 이상 영화인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와 같은 구조의 영발기금이 사라지는 것조차 저는 별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극장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셔야 됩니까? 국가는 그동안 뭐를 했는데요? 그런 거시적인 관점의 영비법 개정 토론회가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40대 이상은 코닥이라는 단어가 이제 필름 이름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안 계신 10대들은 옷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영암독자 부대표인데도 지금 드라마 준비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앉아 있는데 가서 또 제작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키워드로 감독으로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필름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2009년도에 필름이 사라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는데 필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멜리에스 그 달색의 여행이 1902년도 생겼는데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극장이 1903년도에 동대문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럼 120년이 지났는데 어떤 시스템이 120년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극장이 한계에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필름도 사라졌으니 극장도 사라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필름의 어떤 유산은 영상자료원에서 지금 또 하듯이 극장의 관람 형태나 문화는 절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진흥 및 뭐 보존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산업은 변하더라도 기관과 나라는 그 문화를 지탱하는 척추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산업은 어떻게 바뀌어 돌아가더라도 기본을 지키는 문화적 토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용어나 이런 어떤 디테일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진흥해야 되는 뭐 어떤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니 영진이가 지금 영화가 없으니 영화 보존위원회가 될 거 확률도 높은데 어쨌거나 영화가 사라지진 않을 거니 기본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게 나라가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극장협회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그 기본적인 최소한의 노력들은 해야 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써놨는데 우리가 오늘 이 토론 이후에서 사실 치워야 될 게 2019년 같아요. 모든 영화 관련 토론을 가면 2019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나간 이제 과거가 돼 버렸는데 자꾸 2023년까지 와서 2019년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면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 필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태로운 극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다시 돌아오질 것을 자꾸 하는 거는 이제는 수뇌부도 아니고 집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아있는 영화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지금 새로운 영화진흥법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영화의 정의에 대한 개념의 확대 논의로서의 그 영비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개봉 상영하는 영화와 온라인에서 공개되는 영화를 단순히 통합해서 동일한 영화의 범주 내에 들 경우 좀 극장용 영화의 어떤 개념이 희미해질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영화의 정의가 영화의 상영 방식, 또 유통 경로 이런 등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해 적용해야 될 필요는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영화의 개념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내에서도 영화관용 영화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해외 법제상에도 그 극장용 영화라는 그 극장 상영 중심의 영화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나라들도 존재하는 바, 극장용 영화라는 구분된 정의를 통해서 지원 및 규제를 달리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영화 상영 발전 기금을 성실히 정산해서 납부하고 있고 특별 상영관 등이 일수를 채우기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의무 상영관인 그 스크린 쿼터 73일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름에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을 위해 영사 자격증 제도를 성실히 운영 중에 있고요. 경쟁자들은 거의 심의를 받고 있는 자율 심의 등급을 하고 있지만 영상물 등급 심의를 준수한 영화만을 성실히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통합 전산망 가입으로 투명한 관객 수를 공개하는 등 다른 플랫폼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소비되는 영화에 대해 많은 법적 사항을 준수하며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극장용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도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 지원과 같은 내용도 반드시 영비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극장용 영화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K무비의 질적 성장에 저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관에서 영화가 개봉할 경우 그 가치가 가장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OTT의 성장에 불구하고 대다수의 영화는 아직도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국회 및 정부에 몇 가지 지원 사항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기간 이전에 만들어졌던 약 60여 편의 영화들이 제작되었지만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개봉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봉 촉진 지원금을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계 내에서의 어떤 자금의 상황으로는 현실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투자 배급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현재 신규로 제작되고 있는 한국 영화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영화 산업계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이후에 영화관에서 개봉될 한국 영화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고, 한국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모태펀드 내의 영화 개정 규모를 좀 파격적으로 확대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